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장애인 직업재활 그 진일보를 위한 발걸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울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상익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원장님들께 드렸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오늘 발표를 하는 발표자 소개 및 개요, 그 다음에 진일보를 위한 변수들, 그 다음에 진일보의 걸림돌들, 그 다음에 진일보를 위한 이론들, 진일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의 체크포인트를 짚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발표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익이고요. 네,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판매시설 원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사 1급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일은 죽전 직업재활 원장,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평가위원, 그 다음에 우리 협회의 초대 감사를 역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는 직업재활 발전의 변화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한 걸림돌과 주춧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되돌아보고,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이론들, 그 다음에 그런 이론을 적용해서 극복했던 사례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춧돌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발표자 이상익 원장인데요. 네, 제가 서로상에 더할 익, 이렇습니다. 서로 더한다, 이게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복지일이 제1의 천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도 서로 도와서 무언가를 잘 하려고 우리 협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같이 방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마복지재단 사무국장을 한 6년 정도 역임했고요. 천안죽전원 사무국장을 한 4년 했습니다. 또 천안죽전직업재활원 죽전주간보호센터 원장을 8년 정도 역임했습니다. 우리 시립판매시설에 오기 전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차장으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간 제가 해온 활동은 2000년에 우리 생활재활교사 이배수운동 공동대표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계에 혁신적인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좀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만들어질 때 제가 초대 감사를 하면서 우리 협회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좀 작은 역할을 좀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1호 사회적 기업인 다소미재단, 또 동천요양원, 또 우리 노원에 있는 보담터 운영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회 이사를 한 15년 정도 했고,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이사,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서로사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4개소의 이사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연하게도 우리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앙회장, 경기회장, 서울회장 역임하시는 원장님들의 법인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기업들과 이업종 교류회, 또 호서대나 수원대에서 시간 강사 활동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한국자활연수원 건립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자활연수원은 여러분들도 현재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운영법인이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우리 법인입니다. 전국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군데고요. 저희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시설 규모는 대지 1000평방미터 정도, 연면적은 932평방미터 정도, 건축면적은 407평방미터, 구조는 이렇게 지상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조달창고, 또 여기 행복플러스 가게 목동점, 2층에는 사무실, 또 모임방, 3층에는 세미나실과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의 살림살이는 예산이 한 152억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관리 인력이 외부 지원 인력을 포함해서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설 기관으로는 우리 경영지원센터, 강남구 대치동에 있고요. 또 서울 시내에 서울시청점을 비롯해서
행복 플러스 가게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일보를 위한 몇 가지 내용들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늘 직업제화를 하면서 몇 가지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원장님들도 생각이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직업재활이 극단으로 발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바람직한 직업재활이 극단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직업재활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업재활이 더디게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러면 그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러한 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는 없을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해소의 주춧돌을 마련을 하지? 그러면 그 해소의 주춧돌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소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에 이르게 됐고,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도 우리가 직업재활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춧돌과 디딤돌을 잘 구분을 해서 또 걸림돌을 잘 구분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러한 방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진일보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생산시설 인증심사, 또 내후년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네, 그래서 대선에 관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이름센터인데 이 이름센터도 전 대선 때 선거 공약을 제시해서 한 200여 원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장애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업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양극화, 또 탈시설화, 또 인공지능, 뉴노멀, 또 스마트 공장, 친환경, 또 고령화, 또 3D 프린터, AI,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또 장애인기업, 또 여성기업, 또 지금은 거대 여당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선구매 특별법을 할 때는 열린우리당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상대당인 한나라당 정원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열린우리당에서는 사실은 반대를 했었죠. 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지금은 거대 여당의 시절입니다. 또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또 자동화, 로봇, 3D 프린터 또 나왔습니다. 저출산, 또 장애인 의원 4분이 계시죠. 또 HACCP, 핵석, 장애인 단체, 또 생산시설, 최저임금, 시설평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진일보를 가져오게 하는 키워드로 제가 우선은 생각해 봤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룹핑을 해야죠. 정치적인 요소, 시설에 대한 요소, 주변 단체에 대한 요소, 산업에 대한 요소, 또 생산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을 그룹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그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일보를 가져오게 하는 키워드에 빠진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좀 생각을 해보시죠. 네. 자, 더 포함할 것은 무언가요? 손흥민, 장비보강, 선한 영향력, K-팝, 코호트 격리, 사회공헌, 기업 연계, 마을기업, 코로나, 기능보강, BTS, 비대면, 블랙핑크, 언택트, 네, 자동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직업재활시설 현장에 어떻게 도입되고 접목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잠깐 요 BTS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가서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 BTS도 직업재활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건 개인적 취향이야. 호불호가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근래에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디자인을 하는 직업재활시설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BTS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으니 BTS 굿즈를 제작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디자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요 BTS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 사진이나 또는 앨범이나 또는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캐리커처든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묘사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BTS야 라는 영감이 드는 정도의 디자인이나 도안이 나오면 이거를 BTS 굿즈로 만들어서 팔아보자는 제안을 빅히트 측에 해보자. 물론 빅히트가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접촉의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경영지원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이렇겠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변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디딤돌도 될 수 있고 주춧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키워드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자금 부분입니다. 자금. 저희가 복사용지 화장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원단이나 원재료를 살 때 또는 마스크도 하고 있지만 일반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자금 규모가 적고 매입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단가 경쟁력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 시설에 들어오는 자금은 기부금, 또 후원금, 또 보조금, 또 사업수익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은 확보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죠.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이나 이것도 거의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업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또 마케팅이나 판로에 한계가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민간으로부터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약간의 신속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잘 확보된다면 큰 걱정이 사실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노란 딱지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의하는 장애인 개발원, 또 지방협회장 선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인일보의 변수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시설도 협회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는지 또는 협회 회원님들이 판매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정의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우리 판매시설 입장에서는 판매시설의 지인일보의 변수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협회 준회원인 생산시설들이 직업재활시설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력도 강하고 마케팅력도 강하고 자금력도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키워드에 더 포함되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한 발짝 나아가면 진일보 한다면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갈까요? 진일보의 이익은 나에게 오나요? 원장인 자신에게? 또는 장애인한테 가나요? 또는 시설에 가나요?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일보의 이익이. 제가 그간 자활에서 경험한 바나 다른 쪽에서 경험한 바에 보면 이 진일보의 이익이 나한테만 온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오해합니다. 자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나에게는 오지 않고 장애인에게만 간다. 이렇게 하면 되게 숭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집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만 이익이 가게 하는 것. 또는 시설에게만 간다. 이사장님이 좋아하시겠죠. 이익은 시설이나 장애인한테 가는데 나에게는 안 온다. 그럼 내가 별로 하려는 의지나 동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진일보의 이익은 나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시설에게도, 사회에게도, 또는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지자체에게도, 또는 기업에게도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진일보의 키워드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방해하는 요인은 어떤 걸까요? 진일보가 잘 안 되는 거.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좀 발전을 했으면 싶은데, 물론 원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제일 큰 이유는 사무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역재활센터장님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는 진일보를 방해하는 요인이 실장이 안 해. 이렇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팀장이 안 해. 팀장 때문에 잘 안 돼. 적극적으로 안 해. 뭘 개발을 안 해. 뭐 이렇습니다. 또 팀장한테 물어보면 직원이 새로 와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원이라서 그렇다. 또 직원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거나 원장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일보를 방해하는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또 대선도 있죠. 또 종종 현장을 가보면 협회장이 문제죠. 협회장이 곧 선임이 되겠지만 협회장이 협회를 발전을 안 시킨다.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복지부에 대해서 협상력이 약하다. 회원들로부터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들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주시설 쪽에서는 탈시설화가 시설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모금회가 경직된 지원을 한다. 유연하지 않다. 기능보강도 너무 이렇게 제한이 많다. 절차가 복잡하다. 빨리 주지 않는다. 또 장애인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 너무 친환경 제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또 장애인의 인식이 문제다. 또는 장비 보강도 그렇다. 또 우리 지자체의 과장이 문제야. 또 자치단체 시장의 의지가 없어. 담당 계장이 문제야. 사실은 계장님이 제일 중요한 키를 쥐고 있긴 하지만 계장이 문제야. 또는 사회적 기업과 경쟁하고 있어. 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직업재활시설이 점점 늘고 있어. 우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대기업에서 사주지를 않아. 장애인 기업도 성장하고 있어. 또 우리 담당 주무관이, 복지부 주무관이 또 판매시설이 직업재활을 잘 도와주지 않아. 기본소득제가 되면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복지부 장관이 이쪽엔 관심이 없어. 코로나에만 관심이 있어. 또 우선구매 제도 비율이 얕아. 구매 대상이 너무 작아. 또 복지부 사무관이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문제야. 시장이 문제야. 또 이 매형은 뭘까요? 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시설에서 문제가 되면 꼭 부모님보다는 우리 장애 당사자의 매형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좀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의원들이 자기 과업과제만 열심히 하고 이런 데를 되돌아보지 않아. 이렇게 또 HACCP가 조출이 되기도 하지만 진일보를 방해를 할 수도 있죠. 장애인 자체도 그럴 수 있죠. 예, 생산 기술도 없죠. 예, 우리 직원들도 늘 신입 직원이 오죠. 또 시설장도 문제죠. 이렇게 다양한 진일보를 방해하는 키워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럿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진일보의 걸림돌, 키워드에 더 포함될 것 무엇인가요? 이사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장비 보강을 더 안 해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계약 관련 법령이 그래서 우리가 영업하기에 좀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지방협회장 선거가 그러나요? 아니면 운영비가 너무 작은가요? 직업재활 전문가가 없는가요?
우선금의 비율이 낮은가요? 판매시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인가요? 네. 기업 연계가 부족한가요? 또는 복지사업 지침이 잘못되어 있나요? 또는 인건비가 낮아서 좋은 인력이 안 오는 건가요? 우선금의 특별법을 더 강력하게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건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면 세금을 바꿔줘야 되는 건지, 부가세가 문제인 건지, 법인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관련 교수들의 연구가 부족한 건지. 아무튼 이렇게 지인 일부의 걸림돌들을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는 자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인 일부의 걸림돌을 가장 크게 또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과 인력이 있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죠. 자금이 있으면 좋은 인력을 가져올 수 있고, 좋은 인력이 유입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생산시설이든 가격 경쟁력이든 개발원이든 또는 최저임금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진일보를 가져올 핵심 인재는 누굴까요? 자, 똘똘한 내가 해야 됩니까? 똘똘한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자, 협회장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나요? 진일보를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야? 늘 어렵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진일보를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일보를 위해서는 일단 대응 역량이 있습니다. 대응 역량. 대응 역량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는 복지사회를 이루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인간지향이 되죠. 인간지향. 사람, 기관, 사회가 인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이해관계 단체죠. 우리 직업재활시설협회도 직업재활시설장들만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사회적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이 어렵고 또는 훈련이 어렵고 이렇게 하니 이분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바른 사회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사업이 정당함과 당당함이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이게 저희가 근 20년 이내에 계속 재무적 투명성, 사업적 투명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죠.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영 내용이나 또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회계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연대입니다. 연대. 직원이나 이용자나 법인이나 또는 지역사회나 또는 협회나 공공기관이나 또 민간이나 또 이런 이해관계자들하고 연대해야 되는 거죠. 좋은 사무관을 기다리는 단체를 제가 봤어요. 늘 그분들은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복지부에 공무원이 오지 않아. 좋은 공무원이 오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이 오지 않아. 복지직 공무원은 제일 낮은 순위에 배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는데, 제가 확률적으로 보건대는 좋은 공무원이 오긴 어렵습니다. 좋은 공무원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왜냐하면은 그 공무원이 우리보다 더 현장의 일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보다 더 선배들이 공무원으로 가야 돼. 더 많은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이. 근데 그럴 개연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막 고시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선배가 아니면 내가 가지 않는 한은 나보다 더 뛰어난 공무원이 올 개연성이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공무원을 나처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회적 참여. 이것도 제가 판매기술 원장으로 오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경영기술의 공유, 또 자기가 어떤 걸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니 잘못했더라. 이런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경영기술을 공유해서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근래 이제 마스크 협의회를 서울 지역에 만들었는데 원장님들이 각자 시설에 방문해서 이렇게 마스크 생산 과정에서의 착오, 또 개선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원당 구매나 이런 것도 공유하시고 해서 제가 너무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에 자기 시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중앙협회에 회비를 내지 않고 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혼자 지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구매의 우산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아무튼 이런 대응 역량,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와 연대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관리 역량입니다. 우리들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조직에는 미션이나 비전이나 또는 가져야 할 수익이나 또는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 또는 고용해야 될 일자리의 양 또는 올해, 내년, 후년 또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또 그런 속에서의 위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되죠. 물론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자꾸 그 질을 높여야죠. 다음에는 이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죠.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이 진부화되는 거. 구성원이 하루하루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죠. 또 이런 문화 지체가 생긴다든지 사회는 아까 우리가 그 진일보의 키워드를 봤지만 이런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접근법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은 문화 지체가 생기는 거죠. 직원이 진부화되는 겁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항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검토하게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이런 구성원에 대한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구성원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이 사업 관리 역량도 대단히 필요하다. 매입은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원가는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고객은 느는지 주는지, 거래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래처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의 컨텐츠는 뭔지, 이 사업들과 연계된 협력사들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의 관리 목표가 상당히 상대적일 때가 있고 또는 이율배반적일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직원 간에도 부서 간에도 이율배반적이에요. 저희도 영업팀이나 매입팀이나 운송팀이나 이게 서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매출은 많이 늘리려고 하지만 조달팀에서 조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있어야지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을 생각해서 영업을 하는 이런 관리 목표들이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이율배반적일 때 이런 관리 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망을 확보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사회적 신뢰를 갖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업관리 역량입니다. 사업관리 역량. 사업을 유지하고 진행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 확보가 필요하죠. 자원 확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재원들, 보조금을 확보하거나 지원금을 확보하거나 전입금을 확보하거나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아오거나 이게 사회적 소셜 임팩트 펀드라고 해서
임팩트 펀드, 사회적 투자 재원을 유치하거나 이런 자원을 어쨌든 확보를 해와야 되죠. 그죠? 아니, 매출을 많이 해서 매출 수익을 얻거나. 다음은 이런 사업을 관리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된다, 인재. 이 인재는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를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확보도 해야 되는 거죠. 확보를 해야지 관리를 하겠죠. 자, 다음은 이런 생산 요소들이 있습니다.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생산 요소 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이런 생산 요소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짐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사업관리 역량들이 필요하죠. 또는 사업을 관리하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죠.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쟁력은 차별성에서 나오죠. 단가의 차별성이라든지 기술의 차별성이라든지 품질의 차별성이라든지 영업 방법의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뭐 특허가 있다든지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또는 인적 자원이 좋다든지 이런 차별화가 잘 돼 있다든지라는 이런 차별성,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관리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진일보를 위한 사업관리 역량 중에서 이 효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효율. 자, 요 네모 박스가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직업재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직업재활 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상담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또는 물건도 만들어내고 영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투입돼야 됩니다. 에너지. 이 투입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인력이 투입되기도 하고 자본이 투입되기도 하고 시간이 투자되기도 하고 기술이 투자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요소별로 여러 가지를 투입을 해서 산출 성과를 내게 되는데 투입에 비해서 산출 성과가 높으면 효율적이라고 하죠. 효율적. 경영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원가로 비싸게 하는 거. 이게 부가가치죠. 부가가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들여서 많이 낸다는 것은 사실은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자연법칙에는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투입이 되면 감가가 되는 거거든요. 감가가 돼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조직 내에 투입 산출이 어느 비율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준비인 거죠. 사업을 관리하다 보면 투입은 많습니다. 투입은 많은데 이 변환 과정을 쭉 거쳐 나가는 것은 적다. 그러면 이 투입된 게 소비되거나 낭비된 거나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직 내에 변환이나 유보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람으로 붙이면 먹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게 적으면 계속 몸이 붉겠죠. 몸이 붉겠죠. 네. 다이어트의 원리도 간단하죠. 예. 작게 먹고 많이 배출하면 이게 투입 플러스 변환 과정이 돼서 산출 성과를 맞춰야 되니까 몸이 줄겠죠. 이거 같이 내야 되니까. 투입과 변환 과정을 더해서 산출 성과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이 발전하는지 우리 협회가 발전하는지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는 내가 어제보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내가 어제보다 산출의 성과가 많은지 적은지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의 인력 자원이 훌륭하고 매출이 많아지고 기술이 늘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산출 성과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을 해야죠. 시선을 떼지 않고. 자,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의 또 핵심 가지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 리더십은 경영학에서 보면은 어떤 조직의 책임에 한 80%를 부여하는 데가 있어요. 기준이 80%고 80% 이상. 80%, 90%는 리더십의 문제죠. 우리 판매 시설이 잘못되면 원장이 잘못해서
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든지, 비전 관리가 됐든, 조직 관리가 됐든, 인사 관리가 됐든, 사업 관리가 됐든, 뭔가 잘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이죠. 이러한 우리가 진일보를 위해서, 진일보는 변하잖아요. 있던 자리에서 한 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다. 이 리더가 어느 정도 발걸음을 뗄지, 어디로 방향성을 정할지,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제시를 하는 것은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에는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정보력. 리더에게는 많은 정보가 모집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획득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지부 정책이 어떤지, 국회 동향이 어떤지, 회원들은 어떤지, 회원 직원들은 어떤지, 판매실은 어떤지, 이런 정보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대응력이죠. 대응력. 그런 것들이 변화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정보가 의미가 없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에 대해서 긍정 반응을 할지, 유보를 할지, 아니면 부정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효율적으로 해야죠. 많은 돈을 들여서 작은 성과를 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책임성, 또 의사결정,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조종력. 저희가 아까 키워드를 얘기했지만 어떤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해보거나 아니면 집단 토론을 해보면은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래? 조정이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멈춰 있을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사관리.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직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조직의 비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부합되게 이런 리더십이 행사되어야 됩니다. 예, 한 목적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수렴되어야 되겠죠. 자, 이 리더십. 저는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오늘 드리는 말씀의 키워드가 자금 문제, 그 다음에 인력 문제, 그 다음에 그 인력의 리더십 문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리더의 활동 역량은 경영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경영과정은. 이 경영과정은 짧게 하면 Plan to C, PDS라고 그러죠. PDS. 예, 이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걸 진행하고 진행 성과가 어떤지 그 성과를 봐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경영순환 과정을 Plan to C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특목고에서는 계조지조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조지조통.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새로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조직 내의 문제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그 통제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계조지조통. 이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조직을 관리할 때는 이런 경영과정을 관리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무는 대관 업무예요. 대관 업무. 대관 업무는 리더는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바깥으로. 대내를 책임지는 분이 있죠. 서울판매에서는 국장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리더는 밀림의 야생의 리더는 밖에서 먹잇감을 가져오는 거죠. 먹잇감을 찾아와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혼자 열심히 달려서 혼자 먹잇감을 갖다가 조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리더십도 있죠.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도 있지만 리더십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서번트 리더십이다 또는 그렇게 오너 리더십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래에는 조직원들이 맘모스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배치하고 포위망을 짜고 조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리더는 대관 업무를 해야 됩니다. 좋은 공무원 올까요? 누가 가면 더 좋은 공무원이 올까요?
시의원, 시장, 도지사, 도의원, 의회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뀔까요?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중증장애인들하고 너무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까요? 대관 업무를 해야 됩니다. 리더는. 행정 절차나 예산에 대해서도 쭉 모니터링해서 대관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리더의 활동 역량은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도 대내 소통도 있고 외부 소통도 있죠. 외부 소통. 물론 좋은 소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실전기술론에서 여러 가지 공감하고 자기 표현하고 존중하고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천해내야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소통을 하려면 상대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한국말 하면 잘 모르잖아요. 몇몇은 알겠지만 우리가 국회에 가면 우리의 언어를 잘 몰라요. 행정조직도 우리의 언어를 잘 몰라요. 행정용어를 쓰지. 상대의 언어, 그 조직에 맞는, 기업에 가면 기업의 문화, 우리가 조직에 가면 조직의 문화, 또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언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언어,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 폭넓게 지식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리더의 활동 역량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자원을 획득.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기업과 또는 지원기관과 또는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의 핵심 역량이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리더는 할 일은 많고 되지는 않고 책임은 많이 지고 이런 자입니다. 그 일을 다 혼자 할 수 있을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한 목적성, 목적 적합하게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가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초창기 작업활동시설이 있을 때는 제가 작업활동시설 대표 모임의 대표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23분이었어요. 23분. 그래서 한 10분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업활동시설이 없어지긴 했지만 거의 생산시설이 600개소에 이르고 우리 회원시설도 한 500개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협회 한목적적으로 어떻게 이 리더가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리더십이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흔들리죠. 리더십은 흔들립니다. 언제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이렇게 소멸되게 되죠. 자, 이 리더십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협업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협회에는 이사회도 있고 판매시설 협의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고 뭐 분과위원회도 있고 시도협회도 있고 이렇게 협업의 구조는 돼 있어요. 협업의 형식 구조는 돼 있습니다. 이 소통, 협업과 소통이 리더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과 소통.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죠. 협업과 소통을 모르는 분도 없고 하기 싫은 분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협업과 소통을 어떻게 할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더의 역량 중에 한 가지, 협업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고차원적 사고. 고차원적 사고는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사고가 플러스된 건데 이런 의미예요. 자, 레고를 만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그럼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 장난감 이상의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그래서 애들을 쫙 분석을 하고 서베이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애들은 빨간색 무슨 장난감을 좋아해? 여자애들은 인형을 좋아해. 계속 인형만 만들어요. 그죠? 왜?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레고를 만든 사람은 왜 장난감이 필요하지? 장난감은 놀 때 필요하네? 그럼 놀이의 의미가 뭐지? 놀이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성취감을 얻더라. 그래서 성취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고 블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성취감은 애들뿐이 아니고 어른도 좋아하죠. 단계별로, 그죠? 레고 블럭의 수나
민감도나 또는 만드는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 고차원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시대가 변하면 소멸됩니다. 요 차량도 마찬가지, 차량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는 어떤 차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떤 차를 만들까? 요즘에는 경유차가 아니고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차를 만들까? 근데 이걸 진일보를 해서 고차원적 사고를 한다고 하면 차를 왜 타지? 차를 왜 타지? 이동을 해야 되네.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상 교통 운동 수단인 이것만 하는데 이동을 드론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동이 사람만 되나? 물건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 물건 이동을 뭘로 하지? 자율주행차로 하는 거죠. 로봇으로 하는 거죠. 이족보행 로봇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 이 고차원적 사고의 완성점으로 현대자동차가 지금 로봇을 하는 업체를 인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인수하겠죠. 2천 몇백억 들여서, 사재 2천 몇백억을 들여서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로봇이 총도 쏘고 다 합니다. 이족보행 로봇이.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서 한 단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는 사실 많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지만,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국수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 고차원적 사고의 수준이, 무슨 국수, 이렇게 짓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국수를 왜 만들지? 난 국수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밀가루를 싸게 사고, 소금을 덜 좋은 소금을 사고, 빨리 만들고, 빨리 건조해서 얼른 내다 팔아야 돼요. 그게 이제 국수 장사가 할 일이죠. 왜? 국수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아는 사장님은 국수를 만들지만 회사 이름이 달라요. 식품이야, 식품. 무슨 식품.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내 국수 한 번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국수를 먹으려면 내가 맛있게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좋은 밀가루를 쓰고 좋은 소금을 쓰고 맛이 좋게끔 국수를 더 건조하고, 이렇게 해서 쭉 지나다 보니까 국수를 하는 사장님은 공장을 내놨어요. 국수 장사가 더 안 돼. 시대가 변화하기도 했지만 잘 안 되죠. 그런 사고로는 국수 장사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이 팔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업에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식품회사 사장님은 국수를 하다가 떡볶이도 하고 만두도 하고 생면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는 거를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회원 간 각각 대응되는 점이 있을 때는 이 고차원적 사고, 좀 철학적 사고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일보를 위한 방안 중에 리더는 고차원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에는 생각을 성과로 바꾸는 역량,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그 분과위원회를 할 때 직업재활 과제를 53개인가를 정리를 했어요. 그게 아마 어디에 있긴 할 텐데, 그러한 과제를 그간에 아마 중단 없이 추진을 했으면 뭔가 돼 있겠죠.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금의 품목 확대라든지 우선금의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을 카테고라이징해서 분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행 방안들, 비전들, 추진 주체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러한 생각들, 회원들의 생각을 성과로, 조직원의 생각을 성과로, 회장 본인의 생각을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어야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고 체계를 갖추고 이러한 성과를 주체로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을 현실로, 우리의 꿈이잖아요. 직업재활시설의 극단적 발전상을 현실로, 또 직업재활의 바람직한 생각들을
우리가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주체적인 사고와 집단 지성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500여 시설의 원장님들의 집단 지성이면 대한민국에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00년에 장애인 생활재활교사 2배수 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생활시설, 거주시설의 시설장님들이 195분이었어요. 195분인데 이분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2배수 운동을 쭉 하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예산 활동을 할 때 각 지역의 시설장님들의 힘, 집단 지성의 힘이 대단한 힘을 사실 발휘했습니다. 또 지금은 기업활동촉진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16대 때 기업활동촉진법을 막아낼 때에 또 우리 직업재활시설 원장님들, 권역에 계신, 인천에 계시고 대구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마 그 지역의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입법 저지의 성과를 내는 이런 혁혁한 자랑거리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장님들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 협회가 회장님이 묶어낼 수 있다면 우리 회원들의 생각이 큰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말씀들을 드렸죠. 우리가 사회복지 논문을 여러 편을 읽어보면 대부분 해결 방안은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장애인 생산품의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원장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식이 개선되면 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관련 법을 마련해야 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인력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의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거의 귀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 발전이나 또는 시설의 리더이신, CEO이신 원장님들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공허한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원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매출금하고 보조금하고 약간의 후원금, 기부금하고 기관에서 받는 것 뿐인데, 우리가 잠재된 다른 곳에 널려 있는 이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장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협회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원 개발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접 운영하는 외식업체 가맹 음식점이 국내 처음으로 보령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업이 나선 겁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령 시내 순댓국을 파는 음식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참여해 직접 운영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일반성에 뛰어든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 가는 일이죠. 그 부담 가는 일을 안고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생각들은 똑같이 기업이 돕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65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두고 있는 한 양돈 농협의 자회사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생산 농가인 저희 조합원들도 행복해지고 또 자활을 꿈꾸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는 더 합리적인 가격에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점포 경영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전수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위탁 경영을 맡겼습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이 점포는 앞으로 최대 5년까지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한 뒤에 그 다음엔 가맹점으로 전환됩니다. 기업과 연계해 경영 위험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자립할 수 있게 한 이런 형태의 자활 사업은 국내 처음입니다.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직업 기술을 익혀 새로운
자활사업 모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기업 위탁 자활 사업은 올해 보령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개가 더 개설될 예정이어서 재기를 꿈꾸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창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자원 개발하기의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자원 개발 사례는 요 도드람 본래순대하고 이제 제가 자활에 있을 때 좀 한 겁니다. 자활도 사실은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오셔서 하시는 사업이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자활센터의 욕구와 도드람의 어떤 욕구를 잘 결합해서 한 사례고요. 자, 이 외에도 네, 자원개발 사례를 보면 또 자활에 있을 때지만 네일스토어라고 있습니다. 네일스토어. 요 GS 리테일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한 50여 개 이상 됩니다. 이 점포도. 저희가 링크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만 하시면 요 아마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중앙자활센터 네일스토어, 중앙자활센터 도드람 본래순대 또는 코리아센터 서울 판매시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판매시설, 코셈 모빌리티 서울 판매시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네일스토어는 편의점의 일일 손익분기가 당시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의 매출이 되지 않는 점포들은 이제 폐점해야 되죠. 그래서 편의점주분들이 편의점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50만 원의 매출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공장도 물건을 덜 파니까 영향이 있죠.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네일스토어하고 저희가 150만 원이 되는 이런 한 개 매장을 자활해 주면 편의점의 제일 큰 비용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나 차상위자분들이 편의점을 경영을 하고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네일스토어에서 적자를 보전해주고 그게 1, 20만 원 되겠죠. 매일 저기로 치면 그거를 운영을 해서 1, 2년을 운영을 해서 내가 이런 가게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 편의점을 자활 참여자나 차상위분들에게 양도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도드람 본래순대도 도드람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그거를 5년에 나누어서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5년에 나눠서 갚는 겁니다. 이자 4%를 포함해서. 그 5년이 지나면 이제 가게에 권리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가게를 참여자나 차상위자분들한테 가게를 들여서 창업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코리아센터는 저희가 이제 판매시설 원장으로 와서 협약을 했는데 판매시설이 다 팔아줄 수 없는 빵이나 뭐 제과제빵 이런 류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로컬에서 판매되는 그런 물품들을 시설이 팔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마이소울하고 모바일 쇼핑몰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동그라미 육포가 좀 하게 됐고 서울에서는 누이하우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인터넷 관리비나 이런 걸 내지 않고 하고 있죠. 장기조직기증원은 우리 행복플러스 가게하고 했는데 우리 행복플러스 가게에서 연간 보면 한 30만 잔 정도 나갑니다. 30만 잔 정도 매출 건수가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컵 홀더에 장기조직기증원에 관한 홍보 문구를 넣어주고 또는 QR로 연결하게 해주고 그 컵 홀더 비용이나 아니면 할인 비용을 장기조직기증원에서 같이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걸 일반 업주는 결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장기를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꺼려질 수 있는데 저희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행복플러스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결단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들이 서울 판매시설 원장으로 와서 장기를 팔아서 영업을 한다 이렇게 우스갯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코셈 모빌리티는 저희가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요즘 차박이나 캠핑이나 이런 게 유행하기 때문에
이 코센 모빌리티에서 로디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레일을 개조한 로디 차량을 직업재활시설에 무상으로 빌려주면 직업재활시설에서 그 캠핑카를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대여해주고 또는 반납을 받고 또는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돈이 딱히 들 게 없죠. 그래서 세차를 하는 우리 다니엘이나 또 희망일금터가 이 사업을 지금 차량 한 3대 정도씩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은 코센 모빌리티의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민이 이런 모델이죠. 우리가 아까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을 가족들과 함께 창업하게 하는 거. 탈시서라도 장애인분들이 일정 정도에 모여서, 직업재활시설에 모여서 작업하게만 할 거냐, 직업 상담하고 평가하고 이렇게만 할 거냐, 아니면 모바일, 우리가 움직이면서 할 거냐, 아니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할 거냐. 코센 모빌리티도 제가 만약 사업 모델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과 장애인분이 2대나 3대 정도 호스트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직업재활시설은 그걸 관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반납받는 문제인데, 그것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무인으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어떻게 발전하고 적응할 건가는 우리의 문제죠. 지금 모두 완벽하게 이 사업이 설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입할 때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 PC로 차량의 외관을 찍어서 하게 한다든지, 주요한 장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보내게 한다든지, 또는 인근의 반납 장소에 대해서 뭐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시설이 있으면 생활시설 당직자가 받는다든지, 이거는 적응하기 나름이죠. 아무튼 다니엘하고 희망일금터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베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시작될 때는 남 하는 거 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선제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드람 볼레순대는 보령시장님이 나오셔서 전국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그런 게 의미가 있죠. 저게 포항에 가면 경북 최초, 강원에 가면 강원 최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세레모니를 하고 의미부여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자원개발 사례를 몇 건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자월에 있을 때, 하나는 지금 요 밑에 3개는 우리 서울 판매시설에 와서, 서울 판매시설에 와서도 요 도드람 볼레순대하고도 계속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행복플러스 가게를 통해서 교남에 절임 배추를 판매했는데, 절임 배추를 우리 동그라미 재활원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장 하신 데에다가 저희가 도드람에서 돼지고기를 좀 기증받아서 좀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이 코리아 센터도 자활에서도 협약을 했지만 이쪽에 와서도 지난 여름에 이제 판매시설 직원분들한테 여름 하계 유니폼을 한 800여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각 직원들에게 서너 벌씩 하계 유니폼을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GS 네일스토어도 서울 원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모시고 한 2번 정도 갔는데, 우리 장애인 쪽에서는 아직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 근데 저는 이제 자활 쪽에 갈 때는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고용 모델 사업장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사실 갔었는데, 이쪽 다시 장애인 쪽에 와서는 기업연계형 직업재활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도드람과 협약을 하고, 여기는 GS 리테일과 협약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나눔 박람회 때 가서 한 자료를 좀 참고를 좀 해봤습니다. 자원개발 사례로 이렇게 그 전시회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가 이제 자원개발 관련한 마케팅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드린 말씀도,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기업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보다는 이 기업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도드람 순대는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을 확대하는 문제에 우리가 참여를 한 거고, 네일스토어는 이 임계 사업장이 폐쇄하는 문제를 우리가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욕하는 데도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왜 니네가 GS를 도와주냐? 왜 도드람을 도와주냐? 이렇게. 근데 우리 모든 사업이 남을 도와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업자리시설도 장애인을 도와서 직업자리시설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판매시설도 직업자리시설을 도와서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이 요 참여한 참여자분께서 했던 소감들, 이제 자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활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자활 같습니다. 진정한 자활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1호점 하신 분인데 이분도 열심히 가야 할 목표가 생겨 매일이 새롭고 활력이 생기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이제 자활기업을 창업하셔서 편의점을 아마 2개나 3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잘하고 있는 거를 계속 저희가 사회에 홍보를 해주죠. 이거는 도드람이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받은 겁니다.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앙재활센터하고. 요거는 서울 나눔 대축제 서울역 광장에서 홍보를 해준 거고, 요거는 아름다운 대한국인상 수상을 받은 거죠. 여기 GS 리테일 허연수 대표하고 도드람의 이영규 전 조합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도 저희가 상신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런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리더들은 해야 된다. 지역에 계신 원장님들은 지역 내에서, 전국 단위의 협회장님은 전국 단위에서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인 일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나 말을 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과로 나타낼 것이냐, 그런 방법으로 소통과 협업의 도구를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은 물론 문서로 해야 되죠. 네, 소통과 협업을 하는 도구로서의 중요한 것은 문서죠. 사실은 문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갈 때도 주무관님 이렇게 물론 간단한 건 말로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문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한테 얘기하면 계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계장한테 얘기하면 과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걸 실행하려면 문서로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한 이야기를 자기가 잘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담당 주무관은 잘 정리를 해서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국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말한 사람이 자기가 못 만드는 문서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보고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급자한테 보고할 문서를 미리 만들어라 이렇게 잘 되진 않지만 강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인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사회공헌 요청안도 저희가 물론 전화를 해서 사장한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건 저희가 마케팅 강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담당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사장이 담당을 부르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금을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게 절차가 길어져요. 그러면 담당이 여기를 어떻게 도와주고 이거를 쭉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담당이 시간이 늦어져서 적시성을 놓치기가 어려워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서를 부족하지만 얼른 사회공헌 요청안, 그래서 요 요청 배경은 뭐고, 왜 이렇게 하고, 지원 내용은 뭔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종사자 250명한테 2벌씩 16,000원짜리를 줄 테니 800만 원을 주시오. 우리 회장님은 이렇고, 여기 지정기탁서 양식하고, 시설 현황하고, 근무복 티셔츠 이미지,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 거야.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보내서 요 코리아 센터의 담당 팀장이 사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일이 빠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드람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청원 아이스나 다른 기업을 상대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문서를 잘 작성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통과 협업의 도구를 제안을 드리는데, 소통은
문서로 해야 된다. 이 문서 작성 능력은 우리 직업재활 시설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원장님들, 또 협회 우리 스태프들, 또 협회장님들이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통의 방법은 전자된 소통 방법이 여러 있죠. SNS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줌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우리 서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협회 밴드, 또 판매시설 원장님들 밴드, 또 한직업 밴드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리면 리액션이 필요하죠. 소통은 양방향이어야 되는데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일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리액션은 겸손하거나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리액션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고 이런 훈련이 돼야지 기업하고도 또 관공서하고도 공무원하고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소통과 협업의 도구를 이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오면서 전자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카운트. 요 링크를 누르면 시간이 좀 오래 될 것 같아서 원장님들께서는 요 인터넷 검색창에 이카운트 이렇게 쓰시면 이카운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이 이카운트를 일부만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현재 불편하긴 해도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카운트 전자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협회장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협회에서 의도하면 감사님이 원하기만 하면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해서 저희 시설에서 생성되는 문서 또는 매출 현황, 매입 현황 이런 것들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판매시설이 이걸 제가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요청하시면 다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비밀장부도 아니고 아까 투명성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을 하기는 전자결제를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올리거나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월 몇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기관에서 한 협업과 소통의 도구는 싱크와이즈입니다. 싱크와이즈. 저희가 이제 한직업 밴드에도 올리고 판매시설 밴드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싱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에서 우리 판매시설의 도입 사례, 협업 도입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저희가 본점은 양천구 목동에 있고 행복플러스 가게는 육개소나 되고 대치동에는 경영지원센터가 있고 매주 월요일날 주간회의를 하면 센터장이 모여야 되고 각 부서장이 모여야 되고 제때 안 모이고 부서별로 회의하면 다른 부서원들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한 거는 다 편철해서 인쇄해서 편철에 보관해 놓고 그러려면 지난번 회의 자료를 다시 가져오라 해서 되짚어 봐야 되고 되게 비효율적이죠. 이게 활용되지 않는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싱크와이즈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비대면 주간 업무 보고 그러니까 경영지원센터장이 하루 주간회의 한다고 2시간 오고 2시간 가고 한 4시간 연간 208시간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중간에 대면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비대면 주간보에 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 5월에 공예박물관에서 저희가 행복플러스 가게를 추가 오픈할 예정인데 그 오픈 준비를 우리 행복플러스 사업단에서 쭉 진행사항이나 진행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경영지원센터에서 이제 신규 업종을 1년 한 10개월 동안 조사 연구를 해서 연말에 신규 업종 사업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도 진행 경과를 알려면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오라고 하든지 찾아가든지 얼마나 됐는지 하면 또 편철을 뒤적여서 또 찾아봐야 되고 지난번에 인쇄했던 걸 또 인쇄해서 보고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싱크와이즈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치동 사무실에서 우리 경영지도사 선생님이 조사 자료를 쭉 링크를 걸어주고 파일을 첨부해주고 거기다 붙여주면 제가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진행 경과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싱크와이즈 심테크라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즘은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를 안 해도 동영상이 유튜브 심테크에 요 사용법이나 활용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들이 꼭 내가 조금 진일보 한 발 우리 직업재활시설을 좀 낮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협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분들도 각 지방에서 큰 칠판을 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다 접속하셔서 의견들, 과제별로 쭉 분류하고 의견들을 달고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러면 뭐 협회장님들이 서울에 왕복하시는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하실 수 있고 또 회의한 기록 관리도 잘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희 판매시설도 판매시설 간에 또는 판매시설과 협회 간에 이렇게 협업 같이 해야 되잖아요. 복잡하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나누고 분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협업을 하고 이 협업에 대한 소통 도구로서 이런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을 제가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제가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발표자 소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약의 말씀을 드려보면 요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 것만 해도 뭐 거의 한 40-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흘러갈 때 잠깐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릴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직업재활 발전과 접목시킬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죠. 아무 상관이 없죠. BTS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미에서 상을 받든 세계적으로 유명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시설 원장님한테 제안 드린 것처럼 그러면 BTS를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리게 해서 굿즈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자. 물론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하지만 제안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자. 이런 대응 역량을 키우려면 리더의 역량은 협업과 소통이다. 소통과 협업이다. 이건 협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작지만 4-5명의 직원 또는 30-40명의 장애인분들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직업재활 현장에서 이끌고 나아가시는 원장님들의 역량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발전하려면 자원이 들어와야 되고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연계하자. 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방침들은 저희가 경북 시설협회에도 잠깐 온라인 강의를 해드렸는데 다양합니다. 기업과 연계하자. 그러기 위해서 협업과 소통 도구를 마련하자. 협업과 소통을 하자 이게 아니고 이런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직접 이걸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은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싱크와이즈나 또는 전자결제나 또는 문서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시라도 저희가 강의교재 앞면에 있는 이메일 번호 있습니다. 또는 판매시설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은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